65세 이상이시거나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이고 올해 74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장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병도 외로움도 아닌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오해된 선애 때문에 제 삶이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 인생의 사랑이자 남편이었던 박인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거의 50년을 함께 살았고 서울 도봉구의 작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일을 축하하고 상실에 눈물 흘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새벽 늘 하던 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커피 2잔을 내리고 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은 채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인호씨, 오늘은 빵 드실래요? 아니면 토스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젠 혼자라는 걸. 그 후 며칠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손에 든 참머그잔만 기억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고 화분의 꽃들도 저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백이지만 안에서부터 천천히 삶을 비워갑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나경이는 마포에서 남편 준호와 손주들 민지와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야근 챙기셨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피부도 아팠고 삶 전체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욕실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뎌 살짝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별일 아닌 듯 날씨 얘기하듯 나경이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고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 와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요. 근데 괜히 짐 되는 거 아닐까? 짐이라니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족, 이웃, 약국에 미정씨까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숙씨 진짜 복 받으셨어요. 요즘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이들도 곁에 있고 훨씬 좋을 거예요. 심지어 주치의도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연세에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들 저를 위하는 말이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고 시세보다도 싸게 넘겼습니다. 가구 화분 액자도 나눠주고 책 몇 권, 사진 몇 장, 재봉틀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미 없지만 저만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만 챙겼습니다. 나경이에게 함께 살겠다고 말했을 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익숙한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오래된 유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휘어진 그 나무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젠 새로 시작할 때일까? 지난 시간을 내려놓을 때일까? 예전에 인호 씨가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사람들이 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그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때론 가장 큰 실수는 가장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니까요. 딸과 함께 사는 건 겉으론 사랑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책을 포장하며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들 좋다는데 분명 좋은 거겠지. 나경이는 철저하게 준비했지요. 사위 준호 씨는 서재를 비워 제 방으로 바꾸었고 민지와 도윤이는 할머니 환영해요라는 귀여운 그림을 그려 붙였습니다. 따뜻했고 감동적이었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는 4월의 흐린 토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도봉동 골목을 떠나며 마음 한켠을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로당 이웃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인호 씨가 나경이 태어났을 때 심었던 뒷마당 유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른 가지 하나를 잘라 가방에 넣었지요.
마치 귀한 물건처럼. 마포은 분비는 버스 유모차 탄 강아지들 노트북으로 가득한 카페들로 북적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경이는 두 팔 벌려 저를 반겼고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새 방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창문 없이 하얀 천장 채광창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침대랑 허리 안 아프게 의자도 준비했어. 나경이가 자랑스레 말했고 옷장은 엄마 전용이에요. 준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전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방 안은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로 가득했고 제 물건이라곤 오래된 편지가 든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분도 사진 액자도 따뜻한 빛을 내는 스탠드 하나조차 없었지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나경이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며 말했죠. 엄마가 만든 돈가스가 제일 맛있잖아. 도윤이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민지는 그림을 보여주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일요일 오후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잘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도 설명도 받지 못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마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두 번째 주부터 나경이는 음식 준비를 도와줄 건지 묻지 않았고 대신 장보기 목록을 메모지에 남겼습니다. 엄마, 이거 좀 사다 주실래요? 교통카드는 충전해뒀어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기분이 좋아 산책 삼아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시장 바구니 끌고 걷다 보면 과일 노점상도 반갑고 신문 파는 아저씨와 인사도 하고 옛날처럼 마트 앞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곧 당연한 일로 바뀌었고 부탁은 어느새 의무가 되었습니다. 엄마 점심은 하셨어요. 나 회의 급해서요. 도윤이 학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준호가 늦고 나도 화상통화 있어요. 세탁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 교복이 밀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일과를 잃어갔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 짓고 다림질하고 아이들 등하교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존재 정해진 시간도 없이 대가도 없이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불평하지 않았지만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나면 밤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도대체 나는 언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잃은 걸까요? 어느 금요일 국수 삶을 물 올려두고 기다리던 중 나경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진짜 편해. 다 해결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다 해결돼. 저는 손님도 사랑받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급 직원, 톱니바퀴 하나였던 겁니다. 말을 꺼내봤습니다. 나경아, 나 가끔은 내가 짐처럼 느껴져.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우린 엄마를 사랑하잖아. 더 뭘 바래?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다정한 말투 속에 울고 싶은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선 늘 제가 예민한 사람,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조금의 공간을 원한 건데, 그냥 잠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쉬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다음 주 일요일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혹시 손님용 욕실 좀 닦아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예요. 청소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은 늘 뭐든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제가 그걸 허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내어주었고 제 생각을 감췄고 과하게 반응한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스스로 흐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포기했다는 슬픔, 정든 마당을 천창으로 바꿨다는 슬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리게 되었다는 슬픔.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커피와 함께 정호승 시집을 펼쳐보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등이 굽고 앞치마가 얼룩지고 목소리가 잠긴 그 여인. 교내 행사에서 시를 낭송하던 정숙은 어디 갔을까요? 친구들과 옥상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던 정숙 양재천을 걷던 그 여인은요, 나이가 들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양보하다가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자유의 반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이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을 쓸다가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잡지에서 읽었던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만큼이다. 저는 너무 많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과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깨우게 될 줄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제 방은 결국 제 안의 상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가구도 새 것이었지만 숨 쉴 틈도 온기도 저다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에 있는 하얀 사각형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보일 뿐이었고 새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아침 커피 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답답함만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져온 건 40년 넘게 써온 재봉틀이었습니다. 벽 앞 작은 책상에 놓고 싶었지만 나경이는 늘 바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엄마 공간이 부족하니까 잠깐 옷장에 넣어둘래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애쓰더 사진이 담긴 상자도 가져왔습니다. 한 장쯤 벽에 걸까 했지만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인테리어 다 해놨어요. 미니멀한 느낌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협탁 서랍에 넣었고 그 서랍을 닫으며 제 안의 어떤 부분도 함께 닫혔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적응의 문제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초반엔 다 힘들지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건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권리 제 음악을 틀 자유 먹고 싶은 걸 고를 선택권 모두 잃은 겁니다. 뉴스조차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는 초코우유 민지는 잼 바른 토스트를 좋아했죠. 저는 원래 집에서 직접 구운 빵에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등교하면 집을 쓸고 오전 중엔 나경이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대로 장을 봤습니다. 현미쌀 잊지 마세요. 준호는 글루텐 프리 중이니까요. 처음엔 바쁘다는 게 좋았고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에 안도했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교체되는 과정이라는 걸요. 어느 화요일 아이들 방에서 옷을 개던 중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와 강아지,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인물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할머니 정숙.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가진 전부였을까요? 경계를 세우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막상 말하면 또 그 얘기야. 엄마 다 갖고 계시잖아. 우리가 잘 챙겨드리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고 마음을 때리는 일 없이도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지친 끝에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나경아, 나 요즘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창문 없는 방은 이제 단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비추는 상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햇빛은 없었고 숨 쉬었지만 제 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져온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책을 꺼내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샤워하라고 좀 해줘요. 밥 좀 같이 해줄래요? 은행 가야 하니까 수도공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공간조차 없으면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감옥엔 쇠창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고요히 있을 권리만 빼앗겨도 됩니다. 가장 아픈 건 그 부탁들이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말하지 못하는 무게. 악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걸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지붕도 있고 식사도 있고 귀여운 손주들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잖아.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집 도봉구의 옛집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인호가 마당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있었고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인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속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는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보일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쓸고 있던 중 거실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또 뭐 하고 계시겠지. 항상 뭔가 하고 있잖아. 어르신? 이름도 사라지고 그냥 어르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몇 달 만에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자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주변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사각창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도움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처음엔 안 보이지만 깨닫는 순간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상태죠. 처음 몇 달간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감사받았습니다. 엄마 점심 너무 맛있어요. 엄마 없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진짜 천사 같아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고 쓸고 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직접 부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거라 믿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뭔가 어긋난 공기, 말없는 불편함이 흘러왔습니다. 수요일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했던 날, 저는 일부러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시 40분 나경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배달시켜야겠네. 근데 다음엔 미리 말해줘요. 우리 일정 있으니까.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차도 없고 좀 쉬세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을 들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숙제하는 사이 저는 세탁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고등학교가 떠올랐고 길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안아주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더 이상 엄마도 할머니도 정숙도 아닌 그냥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인호와 함께였을 때 우리에겐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면 그는 설거지를 했고 제가 빨래를 널면 그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서로를 도왔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정, 그들의 필요, 그들의 급한 일들이 우선이었고
제 급함은 단 한 번도 우선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온몸이 처졌습니다. 저는 밤새 곁에서 간호하며 2시간마다 천을 재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침에 나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준호 학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엄마랑 있을 수는 없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 중요한 회의. 마치 제가 겪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제가 할 일은 오직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듯 말입니다. 평소처럼 받아들였지만 그날 아침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피곤해서도 아이 때문도 아닌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는 권리조차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느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가족 저녁 식사 중 용기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오래 휴대폰 보면 눈이 아파. 조금 내려놓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웃지도 않는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각 집마다 방식이 있는 거죠. 나경이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 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자식들을 키운 경험도 너희보다 많으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모든 걸 삼켜왔으니까요. 그날 밤 창 없는 방의 문을 닫으며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또 한 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꺼지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는 빛처럼 잠도 제대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속이 꽉 막힌 기분으로 몇 번이나 깼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앉아 하얀 사각형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진짜로 저를 깨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은 15명. 제가 먼저 나서서 초코볼과 카스테라 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상태로 초콜릿을 저으며 서 있는데 준호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이따 손님 화장실도 좀 닦아주실 수 있죠? 저는 멈췄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지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는 마치 제가 큰 실례라도 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순간 진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편리함으로 변하면 존중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 제 발은 돌처럼 무겁고 등은 마치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잠그고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울었습니다. 인호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두고 온 집 정원, 은퇴자들 가르치던 바느질 교실, 독서 모임, 저의 자유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지워버린 저 자신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잊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자리로 밀려 떨어지는 걸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느 아침 볼펜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 인호가 예전에 소설 아이디어를 적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줄이 그어져 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 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결국 세 장일 뿐이다. 그 문장은 마치 제 영혼을 내리치는 손바닥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금으로 된 세 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세련되고 기능적인 세 장이지만 열쇠도 없고 의지도 사라진 그런 세 장 속에 정해진 운명은 가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한 통의 전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던 어느 평범한 오후 점심을 다 차려내고 조리대를 닦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이신가요?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 선생님. 저 불광동 주민센터의 최미영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최미영 씨는 불광동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 중 한 분이었고 저는 거기서 10년 넘게 노인분들께 글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어르신들 손을 잡고 처음 읽기를 도왔던 동료였죠. 최미영 씨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슬퍼요. 혹시 김만수 어르신 기억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제가 가장 아꼈던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처음 글자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이었고 손녀가 보내준 편지를 직접 읽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꼭 연락을 드려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최미영 씨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자 선생님께 제 이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녀가 보내준 동화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십니다. 영원한 존경을 담아 김만수 드림.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울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고 저는 살아있지만 사라진 듯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는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그 어떤 하얀 천창도 집안일도 무심한 시선도 꺼뜨릴 수 없었던 그 불씨가요. 그날 밤 다른 식구들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사이 저는 창문 없는 방 안에 조용히 들어와 몰래 적어두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그 노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순자다. 나는 아직 존재한다. 단지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할 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맡겨지는 일만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는 말들이었다. 엄마 이것 좀 도와줄래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이것도 해줄 수 있지 엄마. 맛있는 거 좀 해줘. 그건 도움이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드는 방식일 뿐이었다. 나는 불편함을 주기 싫어 계속 수능했지만 내 안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생겨났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걸 다시 찾는데 늦은 건 아니야. 며칠 뒤 이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근처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다. 따뜻한 오후였다. 나무들은 노란 잎으로 가득했고 도윤이는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다가 도윤이가 물었다. 할머니 옛날에 선생님이었지. 그래 맞아. 진짜로 어른들한테 글자를 가르쳤어. 도윤이의 입겐 초콜릿이 묻어 있었다. 응,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만만했단다. 그럼 지금은 왜 안 해? 나는 목이 메었다. 잊고 있었다. 다시 하면 안 돼. 그 질문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다. 8살짜리 손자가 내게 가능성을 상기시켜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인 것 같아. 그날 밤 꿈에 박인호 할아버지가 나왔다. 우리는 책방에 있었고 그는 붉은색 표지의 책 하나를 가리키며 나를 부드럽게 바라봤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평온한 기분으로 눈을 떴고 결심을 내렸다. 다시 가르치고 다시 살아가기로. 방법도 시기도 몰랐지만
분명 해내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결심은 조용히 찾아온다. 허락이 아닌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날 아이들이 숙제하고 나경이 화상회의 중일 때 나는 다시 최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나 정순자예요.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정말 기뻐요. 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결심이 가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그 결심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일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진심으로 쓸모있다고 느낀 그 날들 끝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센터 근처 원룸 전셋집 광고였다. 크진 않지만 내 공간. 나경이 노트북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그거 뭐 보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 혼자 살 거야. 부동산에도 얘기했어. 주민센터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 정적. 그녀는 얼어붙은 듯 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들은 그대로야.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내 공간을 되찾고 싶어. 그녀는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눈빛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너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다시 찾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낯선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애들은 우리가 엄마한테 한 건 그게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니잖아.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던 거야. 자유는 항상 박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때론 견딤으로 얻어진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적 방해가 시작됐다. 엄마 이제 74이야. 넘어지면 어떡해.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외롭지 않을까.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가 엄마를 방치한 줄 알잖아. 처음엔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놓치기 싫은 거였다. 어느 날 이준호가 말했다. 정 선생님, 선생님 안 계시면 이 집 무너져요. 다 도와주시는데 우린 혼자 못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잘했잖아요.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그들의 안락함을 지탱해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걸. 나의 작은 도움들이 결국 내 삶을 대가로 내어주는 기둥이었단 걸. 민지이는 자기 전 내 품에 안겨 물었다. 할머니 왜 가려고 해? 우리가 부족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내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는 함께 울었지만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었다. 내가 내게 허락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성산동 원룸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마지막 폭풍이 몰아쳤다. 나경이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혼자서 계약했어.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이 내 인생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 같이 살잖아. 이건 모두에게 영향을 줘. 그 순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터뜨렸다. 몇 달 동안 내게도 다 영향을 줬어. 그런데 아무도 내가 괜찮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걸 당연히 더 여겼지. 이젠 드디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들은 날 쓸모있는 엄마로 대해줬지 한 사람으로는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내 말을 진심으로 들은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전쟁이었다. 애들이 슬퍼해. 우리가 한 걸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버리는 거야. 이기적이야. 하지만 예전에 심리학 강연에서 들은 한 문장이 힘이 됐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박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경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이사할 때 쓸 용달차 알아봐 줄래? 뭐 이사가 진짜야?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엄마 제정신이야. 그때 나는 알았다.
나이 든 여자가 자립을 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걸. 나는 지금 누구보다 맑은 정신이야. 나는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때로 가장 큰 혁명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주일은 감정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작별 메시지를 그렸고 나경은 계속 설득하려 했고 이준호는 거의 말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밤 잠이 더 잘 왔다. 이삿날 상자들을 용달차에 올리며 나는 내 물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다. 재봉틀책, 사진들,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나경이 나를 꼭 안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눈물이었다. 자유는 항상 아픈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안도감을 준다. 파티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단지 모든 걸 주고 난 후 이제는 내 차례라고 말할 용기를 낸 한 노년의 여인만 있었다. 내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다. 성산동의 조용한 골목을 바라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하얀 벽의 원룸이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주방은 작고 샤워기는 미지근했지만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몇 달 만에 느끼는 감정이 밀려왔다. 내 공간, 내 숨, 내 자유. 그 첫날 알람도 없이 오전 10시까지 잤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도 씻어야 할 그릇도 없었다. 마테차를 끓여 발코니에 앉아 책을 펼쳤다. 햇살이 허락 없이 스며들었고 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도 안 돼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이른 아침엔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돌아와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고 주 2회의 불광동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다. 내 학생들은 나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한 번도 글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 나는 그분들께 글자를 주고 그분들은 내게 생기를 돌려줬다. 어느 날 이명호 어르신이 말했다. 선생님 새 단어를 읽을 때마다 불이 켜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나는 그림 수업에도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토요일엔 걷기 모임에도 나가고 짧은 여행도 감행했다. 강릉 통영, 전주로의 주말 여행들. 가끔은 외로웠다. 외로움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외로움은 선택한 것이었고 그게 전부를 바꿨다. 자신을 선택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심지어 공기의 무게까지도. 3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나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싸우자고가 아니라 사과하러. 엄마 요즘 계속 생각했어. 엄마랑 같이 살 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었다. 엄마를 안 좋아한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내 안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경아. 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이번 주 일요일에 애들이랑 엄마 댁에 가도 될까? 애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메뉴는 내가 정할 거야. 나는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방문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들은 크루아상과 꽃을 들고 왔다. 내가 요리하길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우리는 좁은 발코니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마테차를 나눠 마셨다. 이도윤은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줄 알게 됐다고 했고 민지은 이제는 빨래도 도운다고 했다. 나경은 돌아가며 나를 꼭 안았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줘서 고마워요. 때로는 오직 자신의 자유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미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윤정이를 만났다. 그녀는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독서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남편 잃고 딸네 집으로 왔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네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좋았던 부분도 힘들었던 부분도 지금의 새로운 삶도. 그녀는 아픔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내가 잃어왔다가 되찾은 걸 보았다. 힘이었다. 정희는 내 친구가 되었고 나중엔 동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의 이야기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듯한 감정을 느꼈고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목소리를 가진 여자는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다. 6개월이 지났다. 허리 통증은 사라졌고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웃었다. 나는 집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권리였다. 자식들은 나를 더 존중했고 손주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나 자신을 더 자주 용서했다. 심지어 이준호도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물었다. 정순자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잘 챙기세요? 저희는 매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몇 가지 조언을 해줬지만 이렇게도 덧붙였다. 지금은 내가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써.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으세요. 혼자 나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떠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찾아낸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80이든 70이든 60이든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평온을 선택하세요. 남의 기대에 얽매여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세요. 정순자, 박영희, 김미정.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이전의 당신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인생을 살아온 역사와 무게, 그 모든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남는 시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깊은 상처도 품고 살아왔고 고요한 희망도 간직하고 있는 여전히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코 나이로 닳거나 시간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은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숨을 다시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호흡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